네, 아시아투데이 초대석 오늘은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손병석 사장님이 한국철도 사장으로 오신 지 400여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네. 그렇게 됐나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오고 가장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지금 그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앞에, 안전 앞에서는 겸허해야 된다. 어떤 성과를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안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감없이 알려서 한국철도가 이렇게 좀 변하고 있구나, 변모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네.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표로 안전의 성과가 나타난다. 이거보다도 저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 한국철도 임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안전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않는다. 거의 항공사 수준이네요. 예, 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네. 모든 것이 선 안전이 담보된 다음에 운행도 있고 우리 작업도 있고 그렇다는 그 생각을 이제 임직원들이 어느 정도 쭉 다, 그전에는 좀 위험해도 운행을 먼저 해야지, 좀 위험해도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철도맨으로서의 네. 사명이야. 굉장히 훌륭한 자세이지만은 그것이 사장은 그렇지 않다. 사장은 안전을 먼저 다 확보를 시킨 다음에 작업이든 운행이든 이게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 한국철도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0여일은 안전이라는 화두가 늘 머릿속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요즘 신종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철도는 사실은 초기 때 미흡한 부분 빼놓고는 방역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한 방역 체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기에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저희들은 어떤 기관보다도 빨리 코로나 비상경영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 코로나 비상은 어떤 것이냐면 방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방역 체제는 예를 들어서 역사, 차량 이런 데 대한 철두철미한 그런 이 소독,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 상태 이런 부분들을 하루에도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시발 종착해서 다 거듭 반복해서 그런 방역을 하고, 심지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차에 또는 우리 전동차에 손잡이 잡는 그런 봉이나 문고리 이런 데도 전부 다 손소독제, 그다음에 요새 방역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방역 항균 필름이라고 하죠. 항균 필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부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타시는 승객들이 우리 이 기차는 안심하고 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아서 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사실 아니고 코로나 비상경영이라고 하지만은 여러 차원의 일들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소독을 잘 하고 그리고 항균 필름이건 손소독제건 이런 부분들을 다 해도 승객을 팍팍하게 싣고 갈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전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 어떤 철도 회사를 봐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100%한 회사는 저희 거의 유일하게 그다고 그렇게 특히 그 승객 보고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바로 그거죠. 저희들은 그 열차 그러니까 승객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열차를 줄여버리게 되면 그 혼잡도가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그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때 또 최후의 그 국민 이동권의 보루다 우리 철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열차 편을 그대로 그 운행을 했고 그 결과로 뭐 그 열차 내 그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뭐 그걸 또 꼭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 그 승객들이 좀 그 탔을 때 이런 그 좀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 이런 부분들을 가지게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그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 감소나 그 적자폭이 굉장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철도 특히 이제 손병석 사장님은 선제적으로 여러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여러 산하 그런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그 지원을 과감히 해주셨어요. 예, 저희가 아마 뭐 저기 그 거의 그 제일 먼저 일종의 이것도 말하자면 착한 임대인 같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역사에 지금 손님이 반에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50-60% 수준인데요. 그때는 한참 심할 때는 20-30%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지니까 자연히 여기 그 뭐 저기 역사에 가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입점해 있는 매장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꼬박꼬박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그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임대료 감면이나 유예 이런 부분들을 가장 선제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건 그 한국철도공사만 하는 것이 좀 그 이상하다 싶어서 딴 데도 다 확산을 시켰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하면서 공기업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이제 철도공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거는 또 경기 또 진작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또 역할을 또 하셔야 할 텐데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뭐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줄어서 결국 그 운송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던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 수입의 타격이 크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 뭐 여러 가지 그 임대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사회적인 역할을 그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책무를 그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거, 그 방역도 사실은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 인건비나 여러 가지 방역 물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요되는 거고 뭐 이런 그 삼중고를 사실 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이거에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 내부적인 어떤 비효율이 있으면 그거를 덜어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한국철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또 불필요한 그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이 어딘가 이런 거를 찾아서 또 제거를 하고 뭐 이런 거죠.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고 한달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또 한 부분에는 어떤 게 되고 있냐면 무작정 이렇게 비용만 절감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또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철도의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요즘 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에 그 발맞추어서 우리 열차의 안전 시스템을 그 디지털라이즈 시킨다든지 또 우리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하지만 그 핵심은 사실 교통수단 중에서
우리 철도만큼 친환경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철도에서 지금 그 빠져 있는 그 고객들을 네. 다시 이 철도로 네. 이게 환원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그 적극적 그리고 뭐 좀 공격적으로 이런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달성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합게 한다면 우리 철도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많겠네요. 그렇죠. 예. 네. 뭐 지금 뭐 그 그린 뉴딜 부분을 특히 또 이제 네. 국토부에서 그 많이 그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린 뉴딜은 어떻게 하면 그 철도를 그 이 가장 친환경적 수단인 그 철도의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탄소 배출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이 세이빙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큰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목표에 발맞춰서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날씨 이제 예보를 보면은 곧 이제 막 여름 폭염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행객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철도 운행하다 보면 이 폭염과 관련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폭염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폭염 대책을 이거 재밌는 네. 말씀입니다. 폭염 대책을 언제 우리가 그 수립을 하고 있냐면요. 네. 엄동설안에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 그러니까 폭염 대책이 올해 1월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대책을 하더라도 그 바로 임박해가지고 급조해낸 대책이나 급조해낸 손질은 항상 하자를 일으킵니다. 네. 따라서 왜 그런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폭염 대책을 세우려면 전년도는 어땠는가, 네. 그 전해는 어땠는가,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게 그 추려져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손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에어컨 네. 부분입니다. 차량의 에어컨. 에어컨. 다들 뭐 여러 그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차를 샀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네. 찜통 열차에서 고생하고 네. 오셨다. 네. 이런 문제. 또는 열차를 탔는데 막 물이 새더라. 밖에 비도 안 오는데 왜 물이 새느냐. 이런 부분. 네, 과거에 몇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죠. 그런 네. 부분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열차가 달리는데 갑자기 폭염이라고 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날씨 더운 거 같고 열차가 왜 속도를 떨어뜨리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그 국민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에어컨에 대한 용량, 필터 교체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겨울부터 해야지 이때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수가 된 거는 바깥에 비가 온 게 아닙니다. 네. 비가 온 게 아니라 에어컨이 작동되면서 그 응축수가 네. 결로를 맺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지금 그 4, 5개월 동안 그 보안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느리게 가는 것은 선로가 온도가 실제 기준 온도가 있습니다. 기준 온도를 넘기게 되면 레일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열차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네. 왜냐? 위험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차가 그 레일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장출이라고 하는 현상이 열차가 튕겨서 이렇게 휘어져 버린 거죠. 레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럼 그걸 어떻게 막느냐? 그런 것들도 다 공학적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차열 페인트를 도포한달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은 그 상습 레일 온도 상승 개소에 대해서는 그 살수 장치를,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그 옆에 쭉 다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공사들을 통해서 그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서 하얀 페인트로 철도를 칠해놓은 것이 바로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또 옆에 아마 뭐 가시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만은 미세하게 이렇게 물을 쏘아가지고 레일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염 시기가 되면 사실 저희 철도맨들은 이 그 폭염과 전쟁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네. 그 작전 계획,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차근차근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폭염 대책을 엄동설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의 준비를 해야 올, 예. 그 올 폭염을 여름을 넘을 날 수 수가 있는,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 이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뭐 서울역 북부라든지 대전역, 용산역 등 주로 이제 이런 역세권 개발이 문화와 또는 도로와 다 연결이 되는데 이런 걸 지금 굉장히 발표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그 역세권도 여러 가지 그 타입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안 역세권처럼 도시 재생과 연계시켜 가지고 그 우리 그 철도 뭐 저희들 그 한국철도의 입장에서는 그 승객의 그 유인을 늘리고 네. 그리고 그 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하는 뭐 그런 식의 그 역세권 개발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대규모 그 이 단지 개발 형식의 역세권 개발이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 북부랄지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대전역, 정부에서 네.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 용산 그 정비창 그렇죠. 그 부지 개발 8천 가구 정도 들어오는데. 뭐, 예, 그 전체 부지 면적의 한 20, 30% 정도입니다. 그게 한 8천 가구 정도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대전 역세권 같이 그런 대단지 개발은 여러 가지 뭐 주거, 업무, 상업, 위락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개발되면서 그것이 그 이 역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도시 전체의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하면서 도시의 그 명물로서 이 여러 가지 이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그 핵으로서 이 뭐 저희들 그 한국철도의 어려운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런 그 다원 수익을 통해서 이 돌파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부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단순히 어떤 교통의 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거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문화는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면 그 골격의 뼈를 근간을 이루는 그 역할을 다 하겠네요. 그렇죠. 네. 골격을 이루는 역할에다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지역 발전의 핵으로 네. 이 자리매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보통 우리가 동서남북 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남북 간 그 관계가 조금 이제 약간은 이제 냉한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철도 분야는 이 남북 어떤 정책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실무적으로 좀 돼가고 있는데 이런 그 남북 철도 현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뭐 저희 철도인들은 뭐 이 대륙 철도의 꿈이 네. 뭐 우리가 막 머릿속에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로서 특히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이자 네. 종착역으로서 우리 그 한국이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작년 4월이었습니다. OSJD라고 대륙 철도의 유엔 같은 거죠. 그 총회를 우리 한국 서울에서 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이제 주최국이 됐었고 제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그 진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도 전부 다 OSJD 각 가맹국들이 그 한국에 대한 기대, 한국 철도가 대륙 철도에 그 기여할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너무나 잘 그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 철도가 대륙 철도의 일원으로서 위상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그간에 그 1년 동안은 주로 이제 OSJD에 저희가 가입은 했지만은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여객 운송 협약, 네. 화물 운송 협약
거기 가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 그 가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준의 문제, 그다음에 또 그 통관의 문제,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 해결돼야 될 지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막 타결이 되면서 급물살을 탈 그런 그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 이런 실무적인 우리 운송회사 차원에서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느려진다면 저게 안 될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작업을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철의 실크로드가 남북 간 그 철도만 연결이 잘 되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얼마 없는 기간에 어떤 기간에 보면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륙물류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그 저희 한국철도공사가 재무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물류 사업의 구조적 적자입니다. 네. 저희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물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 부산 그 항에서 오봉 그 의왕 ICD까지 그렇죠. 의왕 ICD까지 그 오봉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고간의 그 컨테이너 운송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철도는 장거리 운송에 그래야지 그 그 특화된 그런 그 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만주 쪽 내지는 연해주 쪽까지만 물류가 연결이 되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욱더 그 중장기적으로는 유럽까지 가는 물류 양의 지금 현재 뭐 그 해운이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지요. 그다음에 항공은 시간이 빠른데 그 틈새 시장에 우리 철도가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대륙철도가 저희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주로 물류 부분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그 분석이나 이런 데 따르자면 전체 그 유럽 예를 들어서 암스테르담 항이나 뭐 이쪽 로테르담 항 쪽으로 가는 그 화물의 한 10% 정도만 그 저희 철도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운보다는 굉장히 그 가격 경쟁력은 낮습니다만은 해운에 비해서는 저희가 아주 빠르죠. 해운이 예를 들어서 45일 정도 걸린다면 저희들은 한 15일 정도에 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그런 그 상품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0% 정도만 돌리더라도 저희 또 러시아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 수익적인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손병석 사장님 하면은 그 공기업의 양성평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간부 인사를 하셨는데 그 여성 임원을 또 이렇게 배를 해서 아주 그 코레일 역사에 남는 그런 여성 간부를 보직에 임명하셨는데 그런 어떤 여성에 관한 배려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그 배려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인사정책에서의 양성평등이나 여성의 그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그 활용 이런 부분들은 공기업이라면 의당 지금 다 기울여야 될 그 관심과 조금 강하게 얘기하자면 책무라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여성을 배려해준다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양성이 같이라는 사회가 이제 점점 사회 전반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저희가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그 이사 중에 한 사람을 여성으로 뽑았다 뭐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저희 경우에는 지금 간부직에 그 올라갈 수 있는 이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군 주요 간부 후보군에 그 여성을 많이 발탁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다 더 그 한국철도가 여성 친화적인 그런 직장이 되고 그리고 그 여성으로서의 또 그 이 장점 뭐 이런 부분들을 더 그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처장급, 네. 그다음에 그 1급 뭐 실단장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네. 그 후보군들을 네. 그 해서 점점 이제 늘려나갈 그런 그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뭐 역차별이다 이렇게 그 뭐 그 이 좀 볼멘 목소리들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한국철도 지금 그 들어오는 신규 입사자들이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느 사회 분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사실 우리 철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남성적이지 않습니까? 중후장대한 걸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이 남성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들을 해나가고 이런 사고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각 분야마다 지금 건설도 그렇고요. 군대도 그렇고. 우리 뭐 사실 그 군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제 점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출을 갈등 없이 그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그 인사 정책이 반드시 그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에 아까 그 손병석 사장님께서 안전을 하도록 뒀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폭염 대책 이런데 결국은 이제 임직원 노사 관계도 원만해야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최근 들어 뭐 보면은 또 신종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굉장히 노사 관계가 좀 완만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사장님께서 노사 관계 어떻게 좀 잘 이해하고 풀어가실지. 제가 아까 그 대외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노사 간의 협력, 노사 협력에 그만큼 또 방점을 두고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부 실망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참 죄송스럽게 그 생각이 됩니다만은 작년에도 또 약 한 5일 정도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파업을 이제 해도 그 이전과는 양상이 달랐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는 한번 파업을 했다면 뭐 7, 80일씩 막 70 며칠씩 이렇게 파업을 하고 극한적인 그 대립 관계를 통해서 도대체 뭐 이게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 끼어들어서 간신히 봉합을 시키고 그 파업 한번 끝나면 고소 고발이 뭐 수백 건이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고 뭐 대량 징계 뭐 이런 문제들이 그 뭐 연쇄적으로 그래서 파업 한번 되면 그 한국도 사회적 이슈였죠. 예, 앞으로 그 이후에 한 2, 3년간은 그 파업의 또 뒤치다거리, 그 파업의 후유증으로 앓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국민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아마 작년에 파업을 그래 하긴 했었지. 아니면 지금 좀 잊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든 사든 이제 원칙대로 하자는 그런 그게 됐습니다. 즉 법대로 한 거죠. 노에서는 자기가 지킬 절차들을 법적 절차들을 다 지켰고 사측은 그 파업 대응을 하면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이 법률에서 정해준 이 공적인 우리 최소 그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파업 기간 중에 운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식적인 노사 간에 서로 선을 지킨 그런 그뿐만 아니라 물밑에서는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업도 거의 최단 시간 내에 그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전혀 그와 관련돼서 무슨 이 사법적인 어떤 처리나 그 고소 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그래서 우리 그 조직 내의 어떤 노사 협력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손상되지 않은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장시간 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좀 다 마무리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철도의 운영 시스템, 굉장히 역사에 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유럽과 동등한 또 그보다 오히려 선진화되어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한국철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잘 정리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이용 고객들에게 한국철도 사장님으로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그 한국철도가 역 그리고 열차를 네. 운영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세계 정상급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 정시성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최고 수준에 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직도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너희들 미흡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것이 저희가 빠르게 이렇게 그 선진화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눈이 높으십니다. 네. 눈이 높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그 정시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야 되겠다. 네. 지금 뭐 안전 뭐 여러 가지 안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최선진국 수준이지만 네. 오히려 절대 안전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절대 안전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국민적 요구인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뭐 적당히 잘하는 것이 네. 있을 수 없다. 거기 반해서 저희들 그 운송 요금은 거의 그 기록적으로 네. 세계 그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싼 네. 그런 그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지금 그 조기에 이게 뭐 한 그 7월 정도에 그 회복이 된다고 네. 가정을 해도 약 한 올해 그 영업 적자가 네. 7천억 원 정도 날 7천억 것으로 원 정도. 예, 그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화가 되면 영업 적자만 1조가 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금 그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회복이 되어도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회복이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 사회는 언택트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비대면에 네. 의존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실제 이동성, 이동 수요 이런 것들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 그 철도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지금을 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뭐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그 효율성 강화 이런 부분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기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갑니다. 네. 그런 구조적인 그 개선을 또 하나 우리가 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승객 그 화물 이 부분을 더 많이 네. 그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 결론이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하고 여러 가지를 그 논의하고 있는데 철도는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네. 철도는 우리 국민들의 것이고 우리 철도에 대한 이런 지금 사실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계시는 그 국민들 보면 결국은 이것은 어떤 화두로 귀결이 되냐면 철도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네. 즉 공공철도로서 우리 한국철도가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적인 개선 대책 같은 것들이 정부에서 정부와 같이 좀 그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그 나왔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을 한국철도 사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께서 취임한 지 400여일이 됐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초대석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한국철도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더욱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손병석 사장하면 안전사장이다, 안전한 손병석 사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 전문가로서 앞으로 또 손병석 사장님이 더 큰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